북한의 7차 당대회 이후 북한은 표면상 대남 활동보다 내부 제재 결속에 주력하는 듯한 모습입니다. 그런 가운데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로 확정된 도널드 트럼프의 외교 담당 보좌관이 연합뉴스 TV와의 단독 인터뷰를 통해 한국과 북한에 대한 트럼프 진영의 구상을 구체적으로 밝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강명도 경기대 초빙 교수, 송영선 전 새누리당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도널드 트럼프 미 공화당 대선 후보의 이야기 막말로 그냥 흘려들었는데 이제는 그럴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모든 게 좀 무게가 좀 실리는 듯한데 송 의원님, 오늘 좀 시청자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면 왈리드 파레스 네네. 미국 BAU 국제대학 부총장인데 네. 트럼프의 외교 담당 보좌관이라고 그래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이 왈리드가 지금 갑자기 부상한 사람이 아니고 람니 그 선거 때도 사실은 사실 외교 담당 보좌관을 했거든요. 나름대로 원래 중동 사람인데 나름대로 견해가 있고, 지금 트럼프를 우리 한국에서 막말이라 하는데 사실은 톤 자체가 굉장히 거칠고 좀 세련되지 못하고 천박해서 그렇지 내용은 막말이 아니고 그 정도의 그 방향으로, 정도는 좀 줄 줄 몰라도 그 방향으로 가겠다는 겁니다. 메시지가 분명하다? 분명합니다. 아주 클리어합니다. 그 방향으로 가겠다. 몇 가지 메시지가, 첫째는 미국이 역사상 고립주의, 국제주의를 왔다 갔다 했는데 내부에 불만이 많고 내부의 생활이 어려울 때는 고립주의로 되돌아갑니다. 지금 트럼프의 손을 들어주는 사람들은 세 가지 부류예요. 백인이면서 저소득, 저학력이에요. 이 사람들이 진짜 트럼프의 전략을 혹은 트럼프의 공약을 100%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가진 불만을 대변을 해주는 데 대해서 완전히 열렬한 환호를 보내고 있는데, 트럼프의 뭐 이민 정책이라든가 그다음에 이 특히 한반도 쪽에는 우리한테 가장 가슴에 와닿는 게 방위비 분담을 100% 하라는데 저는 100%는 아니라도 70%까지는 밀어붙일 가능성이 100%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미일 안보 동맹에 있어서 일본이 주일 미군에 대한 방위비를 75%까지 분담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 50% 좀 지금 넘게? 50% 안 됩니다. 안 말은 됩니까? 더 낸다는데 9,320억이니까 총 드는 코스트를 치면 한 48% 정도 되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우리도 70%까지는 거의 밀어붙일 가능성이 저는 거의 확실하다. 그럼 70%라고 처음부터 하지 않고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 트럼프의 4단계라는 게 뭐냐면, 한미관계 똑똑하게 해라. 동맹이라는 이름을 걸치고 뭐 속되게 말해서 어디 무임승차하지 마라. 그러니까 중국을 가서 손 흔든다든가 하는 거, 그런 태도 우리는 용서 안 하겠다. 두 번째로는 너들하고 동맹관계를 확실히 설정하고는 한미일 협력 체제를 아주 단독하게 하겠다. 그거로 북한 핵 위협에 대한 대응을 해보자. 그래도 안 되면 중국하고 러시아를 또 압력을 가해보자. 그리고 난 뒤에 또 안 되면 국제 간의 협력을 구하더라도 가장 핵심은 뭐냐? 한미 동맹의 현주소를 정확하게 짚고 나갈 방향에서 동맹을 더 강화하자는 겁니다. 그렇다면 강 교수님, 사실 지금 트럼프가 얘기하는 마지막 시나리오가 이제 주한미군 철수인데, 그동안 북한의 단골 메뉴 아니겠습니까? 주한미군 철수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만약 우리가 이제 우리 송영선 의원님께서 말씀했듯이 70%를 부담하게 최로 낮춰줘가지고 그래서 100%인데 뭐 거기서 100%까지는 안 되니까 70~80%도 못 하겠다고 한다면 그럼 미군 철수 당연히 나오겠죠. 그러면 미군 철거한다고 해서 우리 북한이 지금 트럼프 그 대통령이 당선이 아직 아니기 때문에 미군 철거한다고 해가지고 바로 된다고 하죠. 카토 때가 있잖아요. 카토 대통령 때 미군 철거한다고 공약이 아닙니까? 공약했다가 자기가 대통령 되고 보니까 미군 철거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저는 마찬가지라고 봐요. 그러나 여기는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대비를 해야 된다. 구체적으로 대비를 하는 게 아무래도 자주국방이죠. 자주국방. 미군 철수 시나리오는 그렇게 간단하게 실현이 안 되고, 사실 아까 70% 100%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2조 정도 돈을 내고 미국이 한반도에 지금 배치해둔 전략자산이 25조에 해당되는 전략자산의 혜택을 공짜로 거의 누리고 있는데, 2조씩 감당하고 한 10년쯤 지나면, 우리도 생각의 변화가 10년이라 한 5년 정도 지나면은, 야, 이렇게 하다가 돈은 된 대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을 100% 해주면서 사실 전력자산은 언제든지 뺄 준비가 돼 있다. 안 되겠다. 저는 어떤 의미에서 국방부에게 또 한국 국민 전체에 또 정부에게 이제야
정말 미군 주한미군의 모든 북핵 위협을 맡겨둘 게 아니라 독자적으로 우리도 어떤 자주 방위의 예. 준비를 확실히 하고 하염없이 미루어둔 물론 조건부였지만 지금 현재로 볼 때 하염없이 미루어둔 전작권 이양도 이제는 본격적으로 우리가 논의를 준비를 해야 되다. 된다. 논의뿐만 아니라 한 준비를 해야 가지만 짧게 된다. 주세요. 도널드 트럼프가 핵무장 이야기도 했단 말이죠. 핵무장은 안 할 겁니다. 안 된다. 핵무장 얘기를 한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 밑에 까는 게 동맹 주소를 확실히 해라. 그러면 우리가 핵 우산 가지고 협력을 해줄 거다. 핵 우산 확장 정책을 확실히 해줄 거다. 근데 한국이 보면 최근에 보면 네. 중국이 더 중요한 것처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이런 식으로 하려면 동맹이라는 이름 하에서 관계를 유지하는 건 불편하다. 이거예요. 사실 뭐 여러 가지 종합해 네. 보면 결국은 우리 재정적 부담이 늘고 또 우리의 외교적 입지가 점점 줄어들 수 있는 위험료가 있는데 지금 북한이요. 북한의 7차 당대회가 끝난 이후에 사실 대남 압박 수위를 높일 것으로 예상했는데 별다른 이야기가 없어요. 또 내부에 치중한다는 말이죠. 어떤 의미로 봐야 될까요? 아니 다 예상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7차 당대 이전까지 자기네가 할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건 다 활용했어요. 그리고 남북 관계라든가 남북 간의 긴장 상태라든가 이런 걸 완전 최대로 끌어올려놨거든요. 남북 간의 긴장 상태를 지금처럼 최고로 끌어올린 적이 없잖아요. 청와대 모형 뭐 사격 훈련도 네. 하고 뭐 파괴되는 거, 우리 뭐 국정원, 정부청사, 청와대까지 뭐 핵폭탄이 맞아 파괴되는 모습을 그대로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핵실험도 모의 했고요. 영상을요. 그리고 SLBM뿐만 아니고 무수단 로켓까지도 그냥 매일 실패하면 오전에서 오후까지 쏠 수 있는 뭐 실험 발사하는 것 같이 7차 당대 이전에 잠깐 뭐인가 다 하는 건 다 다 활용했다는 보여줬죠. 거죠. 예. 그래놓고 남북관계 악화될 걸 이건 기정사실로 보고 그 전에 다 해놓고 이걸 끝나게 되면 남북관계를 또 악화시키는 게 아니고 김정은이가 노렸던 지금도 그렇게 가고 있지만 김정은이가 노린 것은 핵보유국을 선포한 다음에 당에서도 선포, 국가헌법에는 들어갔죠. 최고위원회에서 이제 발표를 해서 국가헌법에 였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당규약은 아니지만 아직은 당규약이 였다고 볼 수는 없지만 당규약도 열 겁니다. 선포했잖아요. 네. 우리는 핵보유국이라고 선포를 했기 때문에 이 핵보유국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경제를 이끌어 세우겠다는 거기 때문에 지금 와서는 아마 지금 당장 그 남북관계를 긴장시키거나 또 과격한 군사도발은 당장은 할 것 없을 같지 것이다. 않습니다. 청와대 타격 훈련도 뭐 중지해라, 연기하라 이런 정보당국 보고도 있던데. 저는 당분간의 도발, 예. 과격한 도발 없다는 강 교수님 견해는 조금 생각을 달리하는 이유가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청와대 타격 훈련을 연기했다는 이 얘기가 정확하게 뭘 보여주느냐. 5월 7일까지 김정은의 모든 에너지는 북한 내부에서 자기의 노동당 위원장으로서의 정당성, 정체성 확보하는데 모든 제스처를 다 갖다 연 거예요. 진짜 청와대를 타격하는 데 목표를 두는 게 아니라 그 내부에서 흔들림을 잡기 위해서 결속하기 위한? 그 부분이 있었고 추가적인 도발은 반드시 합니다. 뭐로 하느냐? 두 가지로 합니다. 무수단 미사일 또 쏩니다.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잠수함 발사 또 합니다. 이유는 무수단 미사일을 왜 이렇게 수없이 날리는지 우리가 근본적인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북한이 지금 시도하는 것은 고체 연료 엔진을 개발하기 위해서거든요. 지금 액체열 스커드-B라든가 네. 짧은 KN-02 같은 거, KN-01은 전부 다 액체. 고체 연료로 되어 작은 고체. 있습니다. 예. 되어 있지만 이것은 지금 무수단 이상은 전부 액체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액체로 되어 있다는 게 사실은 노출 위험도 있고 시간도 걸리고 물론 일단 발사하고는 더 나가는 힘은 좋지만 고체 연료 엔진이 은닉성에서는 최고니까 고체 연료 엔진 지금 실패를 하니까 계속 이거 확신할 때까지 계속 테스트한다. 두 번째 잠수함은 왜 하느냐. 사출하고 점화까지는 일단 성공했어요. 그것도 뭐 몇 번 엉터리를 하다 네. 이제 됐으니까 이제 남았는 거는 정상적인 발사를 수백 킬로 하는 게 목표입니다. 수백 내지 수천.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또 할 것이다. 어떤 일이 있어도 세 번째 네. 핵실험도 합니다. 한다. 결국은 또 지금은 위장 평화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명분사 제가 당분간이라는 건 왜 당분간이라고 했냐면 최대로 군사적 긴장을 끌어올렸기 때문에 자기가 얻을 건 이제 다 얻어. 이제 우리 성현선 의원님 말씀 다 올리고 다 올렸기 때문에 지금 명분. 그래서 자기는 군사적 회담을 우리한테 던지지 않았으니까 군사적 회담 하자고 던졌고 그다음에 나는 이제 행보를 어디로 가냐. 행보를 봐라. 양묘장, 기계 전시장 뭐 이런 데로 돌면서 마치 또 평화적 분위기로 돌아가지 않냐. 또 그리고 뭐 양복도 입고 가고요. 그다음에 또 네. 그 청와대 모형도 포돌 배치시켰던 걸 다 없애라요. 다 철수시켜 놓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나는 이제는 이게 뭐냐면 아주 교활한 그 전략인데요. 핵 보유국으로 우리는 핵무기 보유국이다. 이걸 인정해 달라는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이미. 그러다 안 되면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청와대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거 다 이거 위장전술이다. 이거 평화 공세고 진정성이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군사적 회담. 그렇기 때문에 거기 응하지도 않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 김정은이가 하는 행동이 다 평화적 공세로 나가게 되면 국제사회나 우리 국내 국민들도 볼 때 김정은이가 조금 돌아섰는데 이럴 때 뭐 좀 잡아주지 않냐. 한데 우리가 계속 강경하게 나가게 되면 그때 이제 성용선 의원님이 말씀한 것처럼 또다시 이제 핵실험도 하고 무산 미사일도 날릴 거라고 하죠. 그게 어느 정도 가냐. 제가 안 한다는 게 아니라 당분간 명분 쌓기에 주력하고 예, 또 인민경제에 돌리는 것처럼 하다가 돌발적으로 아마 할 수 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근데 북한에 지금 보니까 오늘 그 북한 식당 여종업원들 탈북 사건을 가지고 유엔에 사실 좀 제소를 했단 말이죠. 유엔에서 인권 문제로 다뤄달라. 어떤 의미로 해서요? 아주 교활한 거죠. 아주 때를 만난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인권 문제 유엔에 제소한 건 우리 남측에서 계속 한국에서 제기했지 북한은 인권 문제에 대해서 방어적인 수세만 계속 몰려 있다가 이번에 13명이 탈북했을 때는 하루 이틀 말 안 했어. 가만히 있다 어떻게 하는지 봤는데 우리가 정부에서 공개하자마자 북한에서 수위를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납치다 해가지고 이틀 후에 바로 우리가 정부에서 발표하자 이틀 후에 이제 거기에 대한 반박 성명 내고 뭐 가족들 끌어내고 하는데 네. 이게 고도의 전략인데 왜냐하면 이렇게 가족들을 왜 끌어내는지 알아야 돼요. 그리고 왜 이걸 CNN 기자들한테 하는지 우리가 분명히 주시할 예. 필요가 있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이 동영상을 본 말하자면 자기 부모나 형제들이 뭐 돌아와 달라도 막 울면서 통곡하는 걸 보게 되면 여기에 오게 돼 있는 13명의 마음이 흔들릴 뿐만 아니라 기자회견장에 나와가지고 내가 정말 정정당당하게 나는 자유민주 한국을 선택했다고 떳떳하게 말할 수가 없게 됩니다. 위축되죠. 왜? 그리고 기자회견 안 하려고 할 겁니다. 만약시 그분들이 나와서 기자회견 해가지고 나 여기 자유한국에 내 발로 왔다고 하기는 저쪽에 있는 부모들이 또 처참하게 당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상당히 위축되어 있거든요. 만약시 그렇게 위축되지 않았다면 저렇게 해서 납치라고 했을 때 우리 정부 당국에서 기자회견을 해야죠. 하는데 못 하잖아요. 못 하는 게 아니고 인권 문제, 또라도 인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감수하더라도 이런 예. 그 북한의 이제 협박을 감수하더라도 하지 못한 원이 여기에 있다고 보는데 진퇴양난이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있을수록 북한은 계속 유엔에다 제소하고 이걸로 것이다. 끈질기게 네네. 물고 늘어질 겁니다. 아마. 결국 인권 문제라는 용어 자체는 북한으로서는 최고로 금기시된 용어인데 스스로 이걸 쓰면서 일종의 선제는 아니지만 이 공격형 그렇죠. 방어네요. 그렇죠. 반공격형 네, 네. 방어라고 보면 됩니다. 뭐 구체적인 그 13명에 대한 태도는 설명을 다 했으니까 왜 구체적으로 왜 구태 이 용어를 쓰느냐. 봐라. 사실은 인권 문제를 가장 먼저 우리 보고 제소를 하는 주제에 실질적으로는 인권 문제에 가장 실상을 보면은 그걸 바이올레이션 위반하고 있는 게 바로 여기가 아니냐. 그렇죠. 이런 정치적인 네, 네. 노림수가 있다. 그럼요. 아주 거대 전략의 이 노림수가 있는 풀어가기가 거죠. 굉장히 힘들어지죠. 어려워집니다. 점점 어려워요. 저렇게 강하게 나오면 나올수록 우리 쪽이 점점 어려워집니다. 왜? 13명의 그 인권 문제가 또다시 있기 그렇죠. 때문에. 또 심경의 변화를 일으켰을 그렇죠. 때 신변 보호 때문에도 그렇고.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문제. 또 하나 관심 있는 게 오늘 워싱턴 포스트 보니까 북한에도 1% 부유층이 있다. 뉴욕의 맨하탄을 비롯해 평해튼이다. 사실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좀 믿기가 어렵거든요. 실제 평해튼 어떻게 있죠. 보십니까? 아니 그 네. 우리가 항상 이야기한 것이 북한은 김정은을 비롯해가지고 1%를 위한 나라라고 항상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럼 2,300만의 1%면 상당히 많은 숫자, 23만 명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이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23만 명이 말하자면 부자라고 한다면 맨하탄에서 마음껏 즐기고 누릴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 엄청난 숫자거든요. 네. 근데 이 사람들은 그냥 평양에만 있는 건 아닙니다, 결코. 평양에도 있지만 지방에도 대도 하몽이나 총진에도 권력기관에 있는 보위부나 국가안전보위부나 경찰, 인민보안성, 당일꾼이나 검찰 이런 사람들에 있는 고위층들은 상당히 돈도 많이 벌고 상당히 혜택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북한에 있는 기득권자들, 권력을 쥐고 있는 기득권자들 돈을 더 많이 번다는 게 지금 북한에서 나오는 그럼 이야기입니다. 이게 왜 가능하냐라는 예. 걸 봐야 되는 겁니다. 이 현상이에요. 현실이에요. 이게 무슨 소설도 아니고 지어낸 얘기도 아니고 현실인데 왜 가능하냐. 결국 악어와 악어새와의 관계인데 악어가 누구냐 하면은 노동당이고 악어새가 돈주야. 평양의 이 신흥 계급인 우리로 치면 졸부예요. 우리말로 번역하면 졸부는 돈주들이 북중 무역을 하는 통해서. 핵심을 하면서 그걸 눈을 감아주기도 하고 또 장려도 하면서 그 대가로 노동당 자금을 계속 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어와 악어새의 관계니까 노동당에서도 요새는 무슨 공화국 영우인이 이런 훈장 주는 게
김정은에게 충성을 하고 이 노동당이라든가 북한의 체제를 유지하는 데 기여한 것뿐만 아니라 노동당의 소위 말하는 헌금을 제대로 내는 사람에 대해서도 지금 훈장을 주는 식으로 하고 있으니까 이 돈주들은 더 이상 그러면 그것이 어떤 체제 변화의 어떤 영향을 가죠. 그러니까 카드 같은 걸 못 쓰게 하고 결제액을 현금만. 현금만 얼마씩 하는데 이걸 몇 달에 한 번씩 체크한다는 거 아닙니까? 체크해서 구체적으로 돈을 어떻게 쓰느냐, 소스가 어딨냐 이런 걸 밝힌다는 거 뭐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그 작년까지만 해도 뭐 10만 불, 15만 불 하던 집 한 45평짜리가 지금에 예. 와서 20만 불, 30만 불을 꽁충 뛰었다는 그 자체는 돈이 그만큼 돌아간다는 걸요. 이제 우리 성영선 의원님 악어에 비해서 잘 말씀하셨는데 그 돈을 벌고 있는 사람들도 돈주도 있지만 또 일반 그 무역하는 사람들도 있고 하지만 직접 자기 자녀들이나 친족들을 투입시켜가지고 돈벌이 하는 게 바로 기득권 세력입니다. 그 대표적인 실례가 김철이 아닙니까? 김원웅의 아들 김철이가 인민무력부 무역회사 가장 큰 네. 광물 회사 지금 부사장을 하고 있는데 그럼 이런 사람들을 자기네 자식들을 다 돈벌이 하는데 박아놓고 네. 자기네 그 버는 돈을 자기네들이 사욕하고 자기네들이 누리고 하니까 거기서 1%만이 잘 살 수밖에 없는 이런 행태가 제가 봐서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예, 왜 오래가지 못하냐면 지금 보는 사람들이 다 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또 돈을 버는 사람들을 계속 김정은이가 또 방치들. 축소시키고 하면 좋은데 뒤에서 캐가지고 계속 치기 때문에 마음 놓고 쓰지도 못해요. 그렇기 알겠습니다. 때문에 제가 봐서는 이것도 이제 흔들릴 수가 있다. 이렇게 사실 볼 뭐 수가 좀 시간이 좀 촉박해서 더 자세한 얘기를 했으면 네, 재밌을 네. 것 같은데 오늘 말씀은 여기서 네.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말씀 고맙습니다.